이 추위에 어찌 길에서 두 분 우선 안으로 드시지요. 한겨울 새벽 길가에 쓰러진 늙은 거지 노부부에게 손을 내밀이는 마을 끝 작은 초가에 홀로 사는 27 청산과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시집 오고 1년 반 만에 서방을 잃고 시댁에서 쫓겨난 처지. 자기 닷새 양식인 좁쌀 한 대박을 덜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끓여냈지요. 그런데 100일 뒤 봄날 아침 청산과부를 내쫓았던 시댁 살인문 앞에 비단 휘장을 두른 가마 한 채가 멈춰 섰습니다. 그 가마에서 내린 두 어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반갑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잊혀진 옛 이야기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충청도 청풍골은 산이 첩첩이 둘러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겨울이 길고 봄이 더디 오는 곳이라 초겨울 첫눈이 한 번 내리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다 무거워지는 그런 동네였지요. 마을의 가장 끄트머리 큰 길에서 한참 더 들어가야 닿는 외진 비탈에 작은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한쪽 모서리가 주저앉아 짚이 풀어졌고 살인문은 흙담에 붙어 겨우 버티고 서 있었으며 마당이라고 해야 홈이 두 자루 놓을 자리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초가에 정순이 살았습니다. 27 청산과부.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끄트머리 댁집이지. 팔자 사나워서 멀리 두는 게 낫지. 정순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면 어머니들은 아이들 손목을 잡아 끌어 등을 돌렸고 같은 또래 새댁들도 옷고름을 여미며 고개를 비스듬히 돌렸습니다. 정순이 인사를 건네면 답은 침묵이거나 흘끗 보고 마는 시선이었지요. 정수는 그저 빈 항아리를 우물에 내리고 두레박줄을 천천히 풀고 또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손이 시려 손등이 트고 갈라져도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이 마을 끄트머리에 살게 된 사연은 따로 길지 않았습니다. 18 봄, 마을 안쪽 김씨 집안의 외아들 김유석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날 가마 안에서 정수는 친정에서 마지막으로 받아 입은 다홍무며 치마에 주름을 손으로 한참 매만지며 앉아 있었지요. 친정이라 해야 가난한 글방 선비 집안. 어머니는 정순이 13세 풍토병으로 가셨고 아버지마저 정순이 시집가던 해봄에 자리에 누우셨다가 가을이 다 못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외동딸로 자란 정순에게 친정이라는 곳은 한 해 만에 흙이 다 식은 무덤 두 자리만 남아있는 빈자리가 되었습니다. 시댁 김씨 집안은 마을에서 두어 번째로 형편이 도탑던 기와집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진사는 글 공부를 한 양반이었고 시어머니 박씨는 광대뼈가 도드라진 깐깐한 분이셨습니다. 정수는 첫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을 돌렸고 시어머니 발치에 무릎 꿇고 앉아 옷고름을 메어드렸으며 시아버지 사랑채 앞을 지날 때면 늘 한 걸음 비켜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한 해 반이 흘렀습니다. 20이 채 못된 어느 가을, 남편 김유석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보, 의원을 불러드릴까요? 괜찮소. 한 며칠 누웠다 일어나면 될 일을. 김유석은 본래 몸이 약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겨울이면 한 번씩 자리에 누웠다가 봄이 되면 일어났다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가을은 달랐습니다.
첫서리가 내릴 즈음 자리에 누운 사람이 한 달이 가도록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정수는 매일 새벽 부엌에서 미음을 끓이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약을 다리고 남편의 이마, 윗수건을 갈았습니다. 그러나 김유석은 끝내 일어나지 못했지요. 첫눈이 마을 처마에 살짝 얹힌 그 새벽, 정순의 손을 한 번 잡았다가 그대로 손을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의 일은 정순의 기억 속에서도 자주 흐려지곤 했습니다. 남편의 발인을 마친 사흘 뒤 시어머니 박 씨가 정순을 사랑채 마루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겹 더 차가웠습니다. 내가 들어온 지 한 해 반이다. 네, 어머님. 한 해 반 만에 내 외아들이 갔다. 내 팔자가 사나운 게 아니면 무엇이냐. 정수는 마루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어라 말을 하고 싶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김진사는 안방문 앞에 그림자처럼 서서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정순에게는 가장 무서운 답이었지요. 오늘 저물기 전에 짐을 챙겨라. 친정에서 가져온 보따리 하나만 들고 나가거라. 어머님, 친정에는 이제 저를 받아줄 분이 그 사정까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박 씨의 입꼬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더 묻지 못했고 묻는다고 답이 달라질 사람도 아니었지요. 그날 해가 떨어지기 전 정수는 다홍 무명 치마 한 벌과 무명 저고리 두어 벌, 어머니가 남긴 작은 무명끈 한 줄을 보따리에 챙겨 시댁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할인문이 닫힐 때 안에서 들리던 빗장 소리가 정순의 마음에 그대로 박혀 오래도록 빠지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집은 이미 친척에게 넘어갔고 친척이라 해야 한 해, 새 얼굴 한 번 보지 않는 먼 사이였습니다. 정수는 보따리를 안고 마을의 큰 길을 한참 걸었습니다. 그러다 마을 끄트머리 비탈 친정 작은 아버지가 한때 쓰다가 비워둔 작은 초가 앞에 멈춰 섰지요. 지붕이 절반쯤 내려앉은 빈집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살인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보따리를 마루에 내려놓고 그대로 마당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수는 울음을 그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빗자루로 마당을 쓸었고 부엌을 닦았고 뒷마당에서 굴러다니는 배틀의 바디집을 다시 끼웠습니다. 배틀은 친정 어머니가 쓰던 것이었지요. 친정이 망할 때 작은 아버지가 가져다 두었다가 그대로 잊은 물건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배틀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손바닥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내 살림이구나. 그 말을 입 밖에 내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정수는 삼배를 짰습니다. 마을 어귀 장터에서 거친 삼시를 받아다가 배틀에 걸고 새벽부터 자정까지 배를 짰습니다. 한 달에 삼배 한 필 반, 그것이 정순의 한 달 살림이었습니다. 삼배 한 필을 들고 장터에 나가면 좁쌀 한 뙑박과 소금 한 줌, 호롱기름 한 종지, 그리고 운이 좋으면 무말랭이 한 줌이 손에 들렸지요. 그것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순을 그저 전연이라 불렀습니다. 끄트머리, 그 댁, 한 해반의 서방을 잡아먹은 그년, 눈도 못 마주칠 팔자더라.
정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답을 한다고 해서 말이 줄어들 일도 아니었거니와 답을 한다고 답이 통할 사람들도 아니었지요. 정수는 그저 배틀 앞에 앉아 바디를 칠 뿐이었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만이 정순의 작은 초가에서 사람의 기척을 알리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22이 되던 해, 정수는 한 번 시아버지 김진사를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김진사는 정순을 보자 잠시 걸음을 멈추는 듯 했으나 곧 고개를 돌리고 다른 길로 비켜갔지요. 정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분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원망스럽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정수는 그저 보따리를 다시 추슬러 들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도 하늘은 하늘이 보는 눈이 따로 있겠지요. 언젠가 친정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마음 한켠에 묻어둔 그 자리를 가끔 손으로 짚어보며 살았습니다. 해가 가고 또 해가 갔습니다. 23, 24, 25, 26. 마을 끄트머리 작은 초가에서 정수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배를 짰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단정한 틀의 머리, 댕기 대신 어머니가 남긴 무명끈 한 줄. 회색 무명 저고리는 깊고 또 기워볼래 색을 잃었고, 다홍 무명 치마는 색이 발의 갈색이 되었지요. 그러나 정순의 등은 늘 곧았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작은 초가의 배틀 앞에서 정순의 등은 신기할 만큼 곧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이 왔습니다. 정순이 27이 되던 그해 겨울은 청풍골 사람들이 두고두고 입에 올릴 만큼 매서운 겨울이었습니다. 소설 무렵부터 첫눈이 내려 그 눈이 그대로 처마에 얼어붙더니 동지가 되기도 전에 마을 우물 두레박이 얼었습니다. 산자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살인문을 흔들었고 밤이면 초가의 흙벽이 살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정수는 배틀에 앉아도 손가락이 고바바디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호롱불 심지를 하루 한치만 태우고 좁쌀은 평소의 절반만 떠서 죽을 끓였지요. 그래도 그해 겨울은 길었습니다. 밤이 깊어 배틀 앞에서 졸다가 깰 때면 정수는 어둠 속에서 가만히 자기 손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손등에 살갗이 트고 갈라져 핏자국이 마른 곳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고 있노라면 이상하게도 어떤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곤 했지요. 이 손으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갈 수 있다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말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무엇이라도 하나 남기고 싶다는 마음. 외로운 사람이 외롭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끝나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 그 마음이 정순의 깊은 곳에 한 자리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밤새 눈이 또 내려 마당이 한 자나 쌓였고 산자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유난히 매웠습니다. 정수는 호롱불을 끄고 잠시 마루로 나섰습니다. 추워서 잠이 깊이 들지 않았지요. 처마 끝에서 떨어진 고드름이 마당의 눈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문득 마을 어귀 쪽 큰 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을 어귀 고개턱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그 자리. 평소 같으면 첫 울기도 전 어둠이 깊어 잘 보이지도 않을 그 자리에 무엇인가. 검은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둘이었지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그 새벽 그 추위에 그 자리에 엎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저게 무엇이지요? 정순의 입에서 짧은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의 사체인가도 싶었습니다. 다음에는 무거운 짐을 진 길손이 잠시 쉬어가는 것인가도 싶었지요. 그러나 어느 쪽이라 해도 첫 달도 울지 않은 새벽 그 자리에 그렇게 오래 머물 형상은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마을 끄트머리에서 마을 어귀 고개턱까지는 한참 걸어 나가야 하는 거리였고, 마을 사람들이 보면 또 한 번 입에 오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순의 발은 이미 마당에 눈을 밟고 있었지요. 저고리 위에 누비 속옷을 한 겹 더 끼워 입고 머리에 무명 두건을 메고 집신을 신은 그 발이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새벽바람이 정순의 옷자락을 매섭게 잡아챘습니다. 정순은 옷고름을 한 번 다잡고 마을 안쪽이 아니라 마을 어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자국이 한자 깊이 눈 속에 박혔지요. 그날 새벽 그 한 걸음이 정순의 평생을 가르는 첫 걸음이 될 줄은 정순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눈 위에 박힌 발자국을 한 발 한 발 밟으며 정순은 마을 어귀를 향해 걸었습니다. 손에 든 호롱은 진작에 꺼졌고 다만 새벽 어스름이 산자락 위에 옅게 번지고 있어 길은 겨우 짚을만 했지요. 마을의 작은 살인문들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달도 울지 않은 시각, 바람만이 처마 밑을 핥고 지나갔습니다. 마을 어귀 고개턱이 가까워질수록 정순의 발걸음이 자연히 빨라졌습니다.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그 자리. 평소에는 마을 사람들이 짐을 잠시 풀어놓고 쉬어가는 너른 길섭이었지요. 그 길섭의 눈 위에 두 사람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까이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흰 머리가 두 분 모두 가지런히 보였습니다. 한 분은 등을 둥글게 굽혀 다른 한 분을 감싸 안듯 누워 계셨고, 그 안에 더 작은 한 분이 안기듯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깥쪽 어른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리시지요, 어르신. 겨울옷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얇은 무명 두루마기였습니다. 수솜이 다 빠져 흙빛깔이 된 옷, 군데군데 헝겊 조각이 누덕누덕 기워진 옷이었지요. 옷고름은 풀어져 눈에 묻혀 있었고 집신 한 작은 끈이 풀려 발에서 반쯤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른 손가락 마디는 굵었으나 손등의 살갗은 정갈했습니다. 그리고 등이 곧았지요. 정순이 어깨를 흔드는데도 늙은 어른의 등은 아직도 안쪽 분을 감싸 안듯 그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살아 계시는지요? 어르신 한마디만이라도 희미한 신음이 들렸습니다. 춥구나. 그 한마디가
정순의 가슴 한복판을 때렸습니다. 정순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추위에 어찌 길에서 두 분 우선 안으로 드시지요. 새벽 바람을 가르고 정순의 목소리가 짧게 흘러나왔습니다. 정순은 자기 어깨에 두르고 있던 누비 속옷을 풀어 안쪽 할머니의 어깨에 덮어드리고 무명 두건을 풀어 할아버지의 머리에 둘러드렸습니다. 자기 어깨 위에는 얇은 무명 저고리만 남았지요. 정수는 그 추위 속에서 잠시 어금니를 물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더 견디시지요. 정수는 자기 초가까지 거리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한참이었습니다. 늙은 두 분을 모시고 가기에는 정순 혼자의 힘으로 어림이 없었지요. 정수는 일어나 마을 안쪽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어디인지 정순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마을 우물과 가장 가까운 집에서 첫 새벽에 일어나 부엌 불을 피우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요. 정순이 처음 두드린 살인문은 우물가 옆 박씨 늙은이의 집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씨 어르신, 안에 계시지요. 마침 부엌에서 불이 막 살아나고 있었던 듯 굴뚝 위로 옅은 연기가 한 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살인문을 두어 번 더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안에서 늙은 부인의 목소리가 짧게 들렸습니다. 누구야? 이 새벽에. 마을 끄트머리 정순입니다. 어르신, 마을 어귀 고개턱에 길손 두 분이 쓰러져 계십니다. 손이라도 한번 빌려주시지요. 문이 살짝 열렸다가 안에서 나온 늙은 부인의 얼굴이 정순을 보자 곧 굳었습니다. 너냐? 네, 어르신. 두 분이 다 늙은 분이신데 이대로 두면 새벽을 못 넘기실 듯합니다. 누구냐고? 길손 두 분이지요. 옷차림으로 보아 먼 길에서 온 듯한데 길손이 아니라 거지가 아니냐? 거지를 누가 거두냐? 박씨 늙은이의 입꼬리가 짧게 비틀렸습니다. 이 새벽에 저 대기 거지까지 끌고 다니는구나. 정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정수는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한 번 고개를 숙이고는 그 살인문을 떠나 다음 집으로 갔지요. 다음 집에서도 그 다음 집에서도 답은 비슷했습니다. 거지를 누가 거두냐? 운이 옮을 일을 새벽부터 청하지 마라. 내 살인문에 그 운을 들여놓아라. 우리 집은 됐다. 새벽이 점점 밝아오는데 정순의 발은 그 차가운 골목을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순이 멈춰 선 곳은 마을 안쪽 큰 기와집, 김씨 집안의 살인문 앞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살인문 앞에서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좋을지, 아니 들어가지 않는 편이 더 나은지. 정순의 마음 한켠은 그 살인문이 자기에게 닫힌 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마음 또 한켠은 새벽 고개턱에 엎드려 있는 두 분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살인문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고 살인문 안쪽을 향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님, 정순이 한 번만 여쭙겠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너로구나. 박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인문 너머에서 짧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마을 어귀 고개턱에 늙은 길손 두 분이 쓰러져 계십니다.
살인문을 잠시 열어주시면 안에 한 분만이라도 모시겠습니다. 거지냐? 네. 이 살인문 안에 거지가 들어오면 우리 집안이 어찌 되겠느냐? 박 씨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거지가 아니라 사람이지요. 두 분 다 곧 가실 듯합니다. 가시면 가시는 게다. 우리 살인문에 그 일을 끌어들이지 마라. 어머님, 끄트머리 그년이 그 잘난 마음으로 거지까지 끌어다 우리 살인문을 더럽히는구나. 그 말 끝에 살인문 안에서 가느다란 헛기침 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 시아버지 김진사의 기침이었지요. 그러나 그 기침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은 없었습니다. 늘 그러셨듯이 그분의 침묵이 가장 무거운 답이었습니다. 정수는 살인문 앞에서 한참을 더 무릎 꿇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는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셔야겠다. 정순의 입에서 짧은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수는 마을 어귀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이 거의 다 밝아 산자락 위로 빛이 한 자락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고개턱 큰 소나무 아래 두 분은 아까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정수는 자기 누비 속옷을 다시 두 분에게 잘 둘러드리고 자기 등을 굽혀 우선 할머니부터 들쳐 업었습니다. 어르신, 잠시만 제 등에 기대시지요. 할머니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정순의 등에 가벼운 천처럼 얹히셨지요. 마른 체구였습니다. 집 한 단보다 가벼운 체구였지요. 정수는 그 작은 등을 한 손으로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실 수 있겠는지요? 제 손을 잡고 한 발만 떼시지요. 자네가 누구신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가늘었으나 또렷했습니다. 마을 끄트머리에 사는 정순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추위만이라도 면하시지요. 자네 집은 멀지 않은가? 가깝습니다. 가는 길은 제가 다 압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을 끄트머리는 결코 가깝지 않았지요. 그러나 정수는 그 거짓말을 했습니다. 노인의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게 하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순의 손을 잡고 한 발을 떼셨습니다. 한 발을 떼고 두 발을 떼는 사이 노인의 옹이 박힌 지팡이 하나가 눈 속에서 굴러 나왔습니다. 정수는 그 지팡이를 주워 노인의 손에 쥐어드렸지요. 그 손이 지팡이를 잡는 모습이 어쩐지 정순의 마음에 잠깐 걸렸습니다. 거지의 손이 지팡이를 잡는 손이라기에는 그 손가락의 마디가 너무도 정확했습니다. 이 지팡이 어디서 얻으셨는지요? 길에서 주웠지. 네. 정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편이 그분의 마음에 편하실 듯해 묻지 않았지요. 마을 안쪽 골목을 지날 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살인문 틈으로 정순을 내다보았습니다. 저것 좀 봐라. 전현이 또 거지를 끌고 들어가는구나. 제 입에 풀칠도 못하면서. 운이 옮으면 우리 마을이 먼저 망한다. 두 분 다 죽어나가면 저 댁이 묻어야 할 텐데. 목소리들이 살인문 틈으로 새어나와 정순의 등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정순은 듣지 않은 척하며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에 업힌 할머니의 가벼운 숨소리, 손에 잡힌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길. 그것만이 정순의 귀에 들리는 소리였지요. 미안하구나, 자네에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정순의 등 뒤에서 짧게 들렸습니다. 미안하지 마시지요. 제 살인문은 본래 그리 좁습니다. 그러나 사람 한 분 더 들어오실 자리는 늘 있는 자리이지요. 자네 살인문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자네가 더 시끄러워진다. 어르신, 시끄러운 것은 저들의 입이지 제 마음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으셨습니다. 정순도 더는 말을 잇지 않았지요. 다만 마을 안쪽을 다 지나 마을 끄트머리 비탈에 들어설 때 할아버지는 정순의 등에 업힌 할머니를 향해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보, 우리가 한 번 살아본 마을 중에 가장 따뜻한 살인문에 들은 듯하구려. 그러게요, 영감. 할머니의 목소리가 정순의 등 뒤에서 가벼운 한숨처럼 새어 나왔습니다. 정순은 그 두 분의 짧은 대화를 등 뒤로 흘려 들으면서 한 걸음을 더 옮겼지요. 마을 끄트머리 작은 초가의 살인문이 정순의 발 앞에 드러났습니다. 두 분, 이제 제 살인문이옵니다. 정순은 자기 살인문을 한 손으로 밀어 열었습니다. 누구도 들지 않던 살인문, 누구도 들이지 않은 살인문. 그 살인문이 그날 새벽 처음으로 두 사람의 손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수는 마루 위에 할머니를 우선 내려드리고 부엌에 마른 집단을 한 줌 가져와 방 아랫목에 넣고 불을 살렸습니다. 호롱불을 새로 켜고 자기 배틀 옆 한 귀퉁이에 늘 두던 마른 무명 이불을 꺼내 두 분의 어깨에 덮어드렸지요. 두 분, 우선 몸부터 녹이시지요. 자네 이불을 우리에게 다 주면 자네는 어찌 자려느냐. 저는 배틀 앞에서 자도 됩니다. 몰래 그리 자던 사람이지요. 정수는 작은 등잔불 하나를 두 분의 머리맡에 가만히 놓아드리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부엌 실ong 위에는 좁쌀 한 뙑박이, 그날 아침의 양식 전부였지요. 정수는 그 뙑박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고 나서 그 뙑박을 그대로 들고 붓두막 위에 올렸습니다. 한 뙑박이라도 두 분이 사시면 저도 사는 게지요. 작은 부엌 안에서 정순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어둠 속에 가만히 떨어져 어둠이 그것을 받아 안았습니다. 부엌의 가마솥 위로 김이 처음 한 줄 오르기 시작한 시각, 마을 끄트머리 작은 초가의 첫 번째 아침 끼니가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좁쌀 한 뙑박을 붓두막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본래 이 한 뙑박은 정순이 닷새를 버틸 양식이었지요. 한 끼에 두 줌이면 묽은 죽 한 사발, 두 끼면 좁쌀밥 한 공기. 정수는 평소 한 끼만 먹고 한 끼는 흰물 한 사발로 넘기는 습관이 있었으니 이 한 뙑박이면 닷새가 길지 않게 갔습니다. 다음 장이 사흘 뒤였고 사흘 뒤에 삼배 한 필이 맞춰지면 그 삼배를 들고 장에 나가 다시 좁쌀 한 뙑박을 받아 올 셈이었지요. 그것이 정순의 한 달 살림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살인문 안쪽 방 아랫목에 두 분의 손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두 분이 사흘이라. 정수는 입속으로 그 말을 한번 굴려보았습니다. 한 뙑박을 두 분에게 다 드린다 해도 두 분이 한 끼에 죽 한 사발씩이면 사흘이면 떨어집니다.
그 사흘 뒤에 맞춰 놓은 삼배 한 피를 들고 장에 나간다 해도 두 분의 약값까지 더해 받아 오기에는 한 필로는 어림이 없었지요. 정수는 붓두막 앞에 잠시 쪼그려 앉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았습니다. 좁쌀 한 뙑박, 소금 한 줌, 호롱기름 한 종지, 무말랭이 5가닥, 그리고 배틀에 걸려있는 삼배 절반 짜인 한 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한 뙑박은 한 뙑박이지요. 정수는 마음 한구석에서 솟아나는 한 줄 결심을 그렇게 짧게 마무리했습니다. 좁쌀을 한 줌 떠서 가마솥에 넣고 물을 2사발 부었습니다. 죽이라기에는 묽고 마실 물이라기에는 걸쭉한 그런 농도. 정수는 마른 집단으로 불을 살리고 부지런히 솥안을 저었지요. 김이 한 줄 오르고 좁쌀 알갱이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거기에 소금 한 자밤을 떨구고 무말랭이 한 가닥을 잘게 잘라 넣었습니다. 그것이 정순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한 끼였습니다. 좁쌀죽이 끓어오르는 동안 정수는 방 안 노부부의 기색을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아랫목 가장 안쪽 자리에 누워 계셨고 할아버지는 그 곁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호롱불 빛에 비친 두 분의 얼굴은 더 이상 새벽 어둠 속의 검은 그림자가 아니었지요. 늙으신 얼굴이지만 두 분 다 깊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흰 눈썹, 흰 수염, 흰 백발. 그러나 그 흰빛이 그저 늙음의 흰빛이라기에는 어딘가 결이 달랐습니다. 정수는 그 결의 다름을 잠깐 마음에 걸었으나 곧 마음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을 묻고 따질 자리가 아니었지요. 우선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두 분 죽 한 사발씩 끓였습니다. 우선 입에 넣으시지요. 좁쌀죽 2사발이 작은 소반 위에 올랐습니다. 정수는 그 소반을 받쳐 들고 방으로 들어가 두 분의 머리맡에 내려놓았지요. 자네 몫은 어디 있는가? 할아버지가 먼저 물으셨습니다. 제 몫은 부엌에서 먹지요. 두 분 먼저 드시고 누우시지요. 부엌에 따로 한 사발 두었느냐? 네. 정순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잠시 멎었다가 새어 나왔습니다. 거짓말이었지요. 부엌에 솥은 비어 있었고 솥 옆에 놓인 사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정수는 그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 분이 죽 한 술이라도 편히 넘기시려면 그 거짓말이 필요했지요. 할아버지의 눈이 정순의 얼굴을 가만히 보셨습니다. 자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로구나. 어르신. 그러나 오늘 새벽에 자네 눈빛은 거짓이로구나. 정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두 분이 살아계시면 저도 사는 것이지요. 두 분이 누우시면 저는 배틀 앞에서 배를 짭니다. 배틀 앞에 앉으면 배가 그리 고프지 않습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자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한 번 짧게 막혔다가 풀렸습니다. 이 죽 한 사발이 자네 닷새의 양식 중 한 끼인 것을 우리도 안다. 어르신, 그것을 어찌. 우리가 거지로 떠돈 일이 어디 한두 마을이겠느냐. 뙑박을 보면 그 뙑박의 닷새가 보이는 사람이 우리이지. 정수는 그 말 끝에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두 분이 보시는 게 그러시다면 그래도 저는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이 사시면 저도 삽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솥에서 떠온 좁쌀죽 한 사발이 할머니의 마른 손에 들렸지요. 할머니는 그 사발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할아버지의 사발 쪽으로 가만히 몇 수를 옮기셨습니다. 여보, 자네가 더 드시지요. 임자가 더 드시오. 새벽에 임자의 기침이 깊었소. 두 분 사이에 그 짧은 손길이 정순의 가슴 한복판을 또 한 번 누르고 지나갔습니다. 자기 사발을 덜어 짜게 사발에 옮기는 손길. 정순은 자기 친정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에게 젓가락 끝으로 무말랭이 한 가닥을 옮기시던 모습이 잠깐 그 위에 겹쳤지요. 두 분 그러시지 마시고 한 사발씩 그대로 드시지요. 모자라면 또 한 솥 끓이겠습니다. 또 한 솥 끓이면 자네 됐박이 어찌 되는가. 제 됐박은 제 몫이지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정수는 일부러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묻지 못하시도록 그 단호함이 필요했지요. 두 분은 그제야 사발을 들어 좁쌀죽을 한 술 한 술 천천히 떠 드셨습니다. 호롱불빛 아래 두 분의 흰 수염과 흰 머리 위로 가는 김이 한 줄 올랐습니다. 그 첫 끼가 끝나고 두 분이 누우셨을 때 정수는 다시 부엌으로 나가 솥을 닦았습니다. 자기 그릇은 끝내 솥 옆에 놓이지 않았지요. 그 다음 날 아침도 정순의 부엌은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좁쌀 한 됐박은 사흘이 가지 못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정수는 배틀 앞에 더 오래 앉았지요. 평소 같으면 한 달에 3배 한 필 반이었는데 그 사흘 동안 한 필이 더 맞춰졌습니다. 정수는 그 맞춰진 한 필을 안고 그 다음 장날 새벽 어스름에 마을 어귀를 나섰습니다. 장에서 정수는 좁쌀 한 됐박과 무말랭이 한 줌만 받아왔습니다. 호롱기름은 한 종지를 절반으로 줄였고 소금은 사 오지 못했지요. 평소 한 필에 들어오던 양식의 절반이 그날 정순의 보따리에 들어왔습니다. 두 분께 드릴 한 술은 늘리고 제 사발은 비워가는 게지요. 정수는 그 말을 입속으로 굴리며 마을 끄트머리 비탈을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닷새 일에 열흘이 갔습니다. 정수는 두 분께 매일 좁쌀죽 한 사발씩을 끓여드렸고 자기 입에는 흰 물 한 사발이거나 누룽지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배틀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한밤중에도 호롱불 심지를 한치만 태운 채 배틀 바디가 탁 울렸지요. 마을의 한겨울 새벽 어둠 속 마을 끄트머리 작은 초가에서만 그 배틀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이튼 날 새벽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여보, 임자, 정신 좀 차려보시오. 할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배틀 앞 정순의 귀에 들렸지요. 정순은 배틀에서 즉시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누우신 채로 가슴을 들썩이며 잔기침을 길게 내쉬고 계셨습니다. 마른 입술 위에 작은 핏기 한 줄이 비쳤지요. 정수는 한 손으로 할머니의 등을 받쳐 일으키고 다른 한 손으로 따끈한 물 한 사발을 입가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한 모금만 천천히 넘기시지요. 정순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라는 호칭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가 그 호칭에 잠시 정순의 얼굴을 올려다보셨지요. 할머니의 눈에 옅은 물기가 한 줄 비쳤습니다. 자네, 네, 어머니. 천천히 한 모금씩. 따끈한 물 한 사발을 두어 모금 넘기시고 나서야 할머니의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나 가슴 안쪽에서 가르랑거리는 소리는 가시지 않았지요.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기 어머니가 자리에 누우셨던 그해 겨울 그 소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마른 도라지 한 뿌리, 잔대 한 뿌리, 황기 한 줌. 그것들이면 가슴 안쪽이 풀린다고 친정 어머니가 일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두 분 잠시 누우셔서 쉬시지요. 제가 잠깐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어디를 가려느냐? 뒷산입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눈이 한 자나 쌓였는데 무슨 산이냐? 한 자가 쌓였어도 산은 산이지요. 약초 한 뿌리는 그 한 자 아래에서도 나옵니다. 정수는 자기 무명 두건을 다시 메고 집신 위에 새끼줄을 둘러 미끄러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깨에 바구니 하나를 메고 호미 한 자루를 손에 쥐었지요. 할아버지가 정순을 가만히 보시다가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자네 손이 이미 트고 갈라졌는데 산에서 또 트면 그 손이 어찌 되겠느냐. 손이 트고 갈라지면 또 트고 갈라지는 게지요. 어머니의 가슴 안쪽이 풀리는 일이 더 큽니다. 자네. 할아버지의 입에서 또 한 번 그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자네라는 짧은 한마디 안에 너무 많은 말이 담겨 있었지요. 정수는 거기에 답하지 않고 다만 살인문을 가만히 밀었습니다. 살인문 너머로 새벽 산자락이 푸르스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뒷산은 가팔랐습니다. 정순의 집신이 눈 속에 한 자씩 박혔고 가시덤불이 정순의 무명 치마를 잡아챘으며 차가운 새벽 안개가 정순의 얼굴 위에 작은 물방울로 맺혔습니다. 정순은 호미 한 자루를 의지해 비탈을 한 걸음 올랐지요. 친정 어머니가 일러주신 약초의 잎새, 그 모양 하나하나가 정순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라지의 짙은 푸른 잎, 잔대에 가는 줄기, 황기의 마른 그루터기, 더덕의 흙 묻은 뿌리. 그 첫날 정순이 산에서 캐온 것은 도라지 두 뿌리, 잔대 한 뿌리, 황기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빈약한 한 광주리. 그러나 정수는 그것을 들고 산을 내려와 한 걸음에 살인문 안으로 들어왔지요. 부엌에서 그 약초들을 깨끗이 씻고 작은 약탕기에 넣어 한참을 끓이고 그 약물을 한 사발 떠서 할머니의 머리맡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한 모금만. 따끈한 약 한 사발이 할머니의 입가로 들어가던 그 새벽, 정순의 작은 초가의 부엌 위로는 약초 끓는 옅은 향이 하루 종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향이 살인문을 넘어 마을 안쪽까지 흘러갔는지 그날부터 마을 우물가에서는 정순을 두고 또 한 가지 새 말이 입에 오르기 시작했지요. 끄트머리 대기산에 들어가 무엇을 캐 오는 모양이더라. 거지를 살리려고 산까지 다녀오는 개냐. 저 대기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말은 우물가에 떠다니고 정수는 살인문 안에서 약을 다렸습니다. 두 자리는 같은 마을 안에 있어도 결코 같은 곳이 아니었지요.
그날부터 정순의 새벽은 산이 되었습니다. 첫 딸기 울기 한 식경 전 호롱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정순은 일어나 집신 위에 새끼줄을 다시 둘렀고 호미 한 자루와 빈 광주리 하나를 들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마을이 잠든 골목을 발끝으로 지나 마을 어귀를 빠져나가면 곧 뒷산 비탈이 정순 앞에 나타났지요. 비탈 초입에는 잡목 덤불이 우거져 있었고 그 덤불 사이로 한 자도 안 되는 좁은 짐승길이 한 줄 나 있었습니다. 정순은 매일 새벽 그 한 줄 길을 집신으로 다지고 또 다지며 비탈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흘째 새벽에는 도라지 5뿌리, 잔대 2뿌리, 일해째 새벽에는 황기 한 다발과 더덕 3뿌리, 보름째 새벽에는 손등이 다 갈라져 호미 손잡이에 핏자국이 묻기 시작했지요. 정수는 그 핏자국을 무명끈 한 자락으로 닦고 또 호미를 휘둘렀습니다. 광주리에 약초가 한 줌이라도 더 담기면 그날 부엌에 약 당기는 한 번 더 김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한 모금만 더 천천히 넘기시지요. 자네 손이 또 갈라졌구나. 손은 배틀이 익어가는 손이지요. 이 정도는 본래 갈라지는 손입니다. 자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가슴을 더 갈라지게 하는 줄을 모르는구나. 할머니가 정순의 손을 가만히 자기 2 손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마른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했지요. 정순은 그 손길에 잠시 가만히 있었다가 약 4발을 다시 받쳐 들었습니다. 한 4발만 더 천천히. 매일 새벽 같은 광경이 그 작은 초가의 아랫목에서 반복되었습니다. 20날째 즈음에는 할머니의 가슴 가르랑 소리가 한결 잦아들었지요. 첫 딸기 울 때 깊은 기침으로 깨시던 분이 첫 달 2번째 울 때까지 잔잔한 숨소리로 누워 계셨습니다. 한 달째 즈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무명 저고리의 옷고름을 손수 매시는 모습을 보이셨고 40날 즈음에는 마루까지 천천히 걸어 나오시기도 하셨지요. 할아버지의 기색도 함께 좋아지셨습니다. 처음 사흘 동안은 자리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시던 분이 일회째에는 배틀 옆에 앉아 정순이 배 짜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지나니 살인문 너머 마당에 눈을 지팡이 끝으로 한 자국씩 짚으시며 마당을 한 바퀴 도시기도 하셨지요. 그 모습이 어딘가 정순의 마음에 한 번 더 걸렸습니다. 그 지팡이 짚으시는 모양이, 그 등의 고듬이, 그 발걸음의 정확함이. 어르신, 저 마당의 한 구석에 작은 작약 한 뿌리를 묻어두었습니다. 봄이 되면 거기서 꽃이 한 송이씩 핍니다. 자네가 묻었느냐? 네. 작년 가을이지요. 친정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라. 할아버지는 그 말 끝에 한참을 마당을 내려다보시다가 가만히 한마디를 입속으로 굴리셨습니다. 꽃을 묻어두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도 안다. 정수는 그 짧은 한마디에 답하지 않고 다만 배틀 바디를 한 번 쳤습니다. 탁 하는 그 소리가 답이었지요. 30날이 지난 어느 새벽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약봉지를 한 장 만들어 주시는 모습을 정수는 부엌 문틈으로 보았습니다. 종이라고 해야 정순이 장에서 무말랭이를 쌓아온 그 누런 종이 한 장. 그 위에 할아버지는 작은 붓끝으로 무엇을 가만히 적고 계셨습니다. 글자였지요.
한자 한자였습니다. 예건 길경 즉 도라지, 허안 치환기, 사찬사삼 즉 잔대. 약초의 이름이 한자로 또렷이 적힌 약봉지가 2장, 3장 늘어났지요. 정수는 그 모습을 잠깐 보았다가 부엌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켠에 한 줄 의문이 새기듯 새겨졌지요. 거지의 손이 한자를 그처럼 또박또박 적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40날 즈음에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정순이 배틀 앞에서 졸다 깨다 하며 배를 짜고 있는데 방 안 아랫목에서 할머니의 가느다란 잠꼬대가 들렸습니다. 도현아, 우리 도현아. 아가, 어미는 여기 있는데. 정수는 배틀 바디를 잡은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도현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정순의 귀에 한 번 박히고는 마음 깊이 가라앉았지요. 정수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에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름이 정순의 마음에 한 자리 더 새겨졌을 뿐이었습니다. 쉬는 날 즈음의 아침 할아버지가 배틀 앞 정순의 곁에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자네, 네, 어르신. 자네 사연을 한번 들려주지 않으련가. 정수는 배틀 바디를 잡은 손을 가만히 멈추고 잠시 말없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 사연이라야 마을 사람이면 다 아는 사연이지요. 부끄러워 따로 들려드릴 것은 없습니다. 마을 사람이 아는 사연과 자네가 사는 사연이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어찌 믿느냐. 정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호롱불 심지가 한 번 길게 흔들렸다가 가라앉았지요. 정수는 배틀 바디를 한 번 가볍게 어루만지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8배 시집을 갔습니다. 한 해반 만에 서방을 잃었지요. 시댁에서는 제8자를 사납다 하시어 살인문을 닫으셨습니다. 친정은 그 전해에 이미 흙이 식었고요. 마을 끄트머리 작은 초가에서 배를 짜며 8배를 살아왔습니다. 8배. 네. 8회 동안 사람의 살인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가. 우물가에서 마주치는 손님이라면 손님이지요. 살인문 안에 손님이라야 2분이 처음입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할머니 쪽을 한번 돌아보셨습니다. 할머니도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2분 사이에 어떤 말 없는 한마디가 오갔습니다. 정수는 그 한마디를 알지 못했지만 2분의 눈빛이 잠시 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네. 할아버지가 다시 정순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자네에게 있구나. 어르신. 사람의 살인문에서 쫓겨나 본 사람만이 사람의 살인문이 어떤 무게인지를 안다.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이 길가에 엎드린 늙은 2 사람을 그저 지나치지 못한 것이다. 자네는 자네 살인문의 무게로 우리의 무게를 보았구나. 우리도 자네의 그 눈빛을 우리 손으로 갚아야 할 날이 있을 것이다. 정수는 배틀 바디 앞에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어라 답하기에는 가슴이 너무 뜨거웠고 답하지 않기에는 2분의 말이 너무 무거웠지요. 2분이 곁에 계셔서 저도 외롭지 않습니다. 정순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가만히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마디 끝에 할머니가 정순 곁으로 천천히 다가오셔서
정순의 어깨에 손을 한 번 얹으셨습니다. 그 손에 정순은 한참을 어깨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바닥이 자기 어깨에 닿은 것이 8배 만의 일이었지요. 60날, 70날, 80날. 날이 갈수록 약초 광주리는 한 줌씩 더 채워졌고 두 분의 기력은 한 자국씩 더 단단해지셨습니다. 이랜날 가운데 한 번쯤은 정순이 산속에서 길을 잃을 뻔한 일도 있었지요. 새벽 안개가 한 자나 깊게 깔린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정순이 바위 두어 개를 돌아 늘 가던 더덕 자리로 가려는데 그 안개 속에서 큼직한 짐승의 발자국 한 줄이 정순의 집신 자리 옆을 지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산짐승의 발자국이로구나. 정순은 호미를 한 손에 단단히 쥐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행히 그 발자국은 한참 전의 것이었지요. 짐승은 이미 산 너머로 갔고 그 자리에는 다만 발자국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 숨을 골랐다가 다시 호미를 휘둘러 더덕 한 뿌리를 캐 들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의 광주리는 어느 날보다 가벼웠지만 두 분께 그 사연은 끝내 말씀드리지 않았지요. 어머니가 그 말씀을 들으시면 또 마음을 놓지 못하실 듯하여 정수는 그 한 자락의 위태로움을 자기 가슴 한켠에 가만히 묻어두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른 날 즈음 마을 우물가에서였습니다. 정순이 약초를 씻기 위해 두레박을 내리고 있는데 시댁 김진사가 마을 안쪽 사랑채에서 나와 우물 옆 길을 지나치셨습니다. 정순이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리려는데 김진사는 정순을 한 번 흘끗 보시고는 그대로 걸음을 옮기셨지요. 그러나 그 걸음이 평소보다 한 박자 늦었습니다. 정순의 곁을 지나치시는 그 한 자국이 평소보다 무거웠지요. 김진사의 회색 두루마기 자락이 정순의 무명 치마 끝을 한번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버님. 정순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가만히 흘러나왔으나 김진사는 끝내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등이 평소보다 한 자락 더 굽으셨다는 것을 정순은 눈치챘지요. 정순은 두레박을 들고 살인문으로 돌아와 그 두레박 안의 물 위에 비친 자기 얼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도 하늘은 그 자리를 따로 보시는 게지요. 친정 어머니의 그 말씀이 또 한 번 정순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정순은 새벽마다 산을 올랐고 낮에는 배틀 앞에 앉았으며 저녁에는 약을 다렸지요. 자기 몫의 한 끼는 여전히 흰물 한 사발이거나 누룽지 한 조각이었으나 정순의 두 볼이 그 사이 더 야위었다는 것을 정순 자신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두 분의 두 볼이 그 사이 한결 살이 오르신 것을 정순은 알아챘지요. 그것이 정순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90날 즈음 산자락 그늘에 머무르던 눈이 처음으로 한 자락 녹기 시작했습니다. 뒷산 비탈의 눈 한쪽이 흙빛을 드러내고 그 흙빛 위로 마른 잡풀의 새순이 가는 푸른빛을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그 새순을 호미 끝으로 가만히 짚어보고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봄이 가깝구나. 마을 안 큰 길가에 매화 한 그루도 봉오리를 한두 개 맺었지요. 마당 한 구석의 작약 한 뿌리에서도 짧은 새순이
한 자락 솟았습니다. 정수는 그 새순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살인문 안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마루 위에 두 분이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회복하신 두 분의 등이 그 마루 위에서 곧고 단정해 어딘가 그 작은 마루가 더 이상 작은 마루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봄 새벽이었지요. 정수는 약초 광주리를 들고 살인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광주리에는 도라지 한 뿌리와 더덕 한 뿌리, 그리고 마른 잡풀 사이에서 정순이 처음 본 자그마한 봄나물 한 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봄나물 한 줌을 가지런히 광주리에 올린 그 광주리가 정순의 100일째 새벽 광주리가 되었지요. 두 분 봄나물 한 줌이 산에서 함께 따라왔습니다. 오늘은 저도 한술 함께 들겠습니다. 자네가 함께 든다고. 네. 두 분이 한술 들으시면 저도 한술 들겠습니다. 봄나물은 봄에 함께 드는 것이 약이니까요. 할머니가 그 말 끝에 가만히 미소를 한 자락 보이셨습니다. 정순이 그 작은 초가에 들어본 첫 미소였지요. 할아버지도 가만히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작은 소반 위에는 좁쌀죽 2사발과 봄나물 한 종지, 그리고 정순의 사발 하나가 처음으로 함께 놓였습니다. 정순의 작은 초가 부엌이 비로소 세 사람의 부엌이 되는 그 첫 아침이었습니다. 산자락 위로 봄볕 한 자락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그 봄볕 끝에서 한 가지 보이지 않는 발걸음 소리가 가만히 다가오고 있었지요. 정수는 그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기 손을 한번 들여다보고는 손등에 갈라진 자국을 가볍게 닿는 듯한 봄의 첫 햇살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백날을 넘기고도 정순의 새벽 산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봄볕이 산자락에 내려앉기 시작했다고는 하나 두 분의 기력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지요. 도라지와 더덕이 자라는 자리는 한층 깊어졌고 정순의 광주리는 그만큼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정순이 산을 오르내리는 그 비탈길 옆에서 매일 새벽 한두 송이씩 새 나물의 새순이 솟아오르고 있었지요. 봄나물 한 줌을 광주리 한 구석에 함께 담아오면 그날 저녁의 작은 소반은 한결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 무렵부터 정수는 두 분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어렴풋이 마음 한켠에 걸려 있던 것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손, 고든 등, 노쇠한 얼굴 위로 흔들림 없는 눈빛, 한자 한자를 또박또박 적으시는 손끝, 잠결에 부르시는 외아들의 이름, 거지, 옷 안에서 흘러나오시는 양반 어휘들. 여보, 임자가 오늘 새벽엔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한결 가벼운 듯하구려. 네, 영감. 자네 정순이 정성이 들어간 약이 좋은 약이지요. 그 정성이 좋은 약이지 약초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라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두 분이 마루에서 나누시는 짧은 말 사이에는 평소 시골 어른들이 잘 쓰지 않는 말투가 한 자락씩 섞여 있었습니다. 임자와 자네와 영감 사이의 호칭의 결, 한마디를 마치고 다음 한마디를 시작하시기 전 잠시 호흡을 멎으시는 모양, 그리고 가끔 한자 그대로 한 단어를 입에 올리시는 그 자연스러움. 시골 마을의 평범한 어른들의 말투와는 어딘가 결이 다른 그런 결이었지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든 날 즈음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어린아이 한 명이 살인문 밖에서 정순을 향해 뜻 모를 욕설을 퍼붓고 도망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욕설이 작은 마당까지 날아 들어왔지요. 정순은 그저 마당에 마른 짚을 한 다발 추려 한쪽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마루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의 미간이 그 순간 짧게 한 번 모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짧은 한마디가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왔지요. 고얀 자식이로구나. 정수는 그 한마디에 잠시 일손을 멈췄습니다. 거짓 차림의 어른이 입에 올리실 만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고얀 자식이라는 말은 어른들 가운데서도 어떤 자리에 계시던 분이 아랫사람을 가벼이 꾸짖으실 때 입에 올리시는 말이었지요. 정수는 집 한 다발을 마저 옮기고는 그 한마디는 못 들은 척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한 자락 의문이 솟을 때마다 정수는 그 의문을 마음 안쪽으로 더 깊이 가라앉혔습니다. 두 분이 무엇을 숨기고 계신지 정순도 어렴풋이 짐작은 하셨겠지요. 그러나 그 짐작을 입에 올리는 일은 두 분께 결례라고 정수는 마음 깊이 정해 두었습니다. 두 분이 한 모금 더 약을 드시고 한 자국 더 마당을 걸으시는 일이 정순에게는 더 큰 일이었지. 두 분이 누구셨던 분이신가는 정순에게 그리 큰 일이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 새벽 할아버지가 정순을 배틀 앞으로 가만히 부르셨습니다. 자네, 네, 어르신. 자네, 우리가 이제 떠나야 할 때가 가깝구나. 배틀 바디를 잡은 정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자네 살인문에 신세를 진 지가 100이 가까운 날이지. 자네의 되박 한 줌까지 우리가 다 헐었구나. 어르신, 되박은 되박이지요. 되박 한 줌이 됐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을 떠밀어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자네 살인문 안에 자네의 마음은 우리도 안다. 그러나 우리가 자네 살인문 안에 더 머무르면 자네의 살인문이 더 시끄러워지는구나. 마을의 입이 자네에게 너무 무거워지고 있다. 정수는 배틀 바디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한참을 잠자코 있었습니다. 마을의 입은 본래 가볍습니다, 어르신. 가벼운 입에 무거운 마음을 더하는 일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지요. 두 분 곁에 더 계셔 주십시오. 한 닷새만이라도, 한 열흘만이라도. 자네. 할아버지의 입에서 또 그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자네라는 한마디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정수는 점점 그 무게를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닷새만이라도 두 분이 더 곁에 계셔 주시지요. 봄나물이 한층 더 자랄 때까지만이라도. 봄나물 한 종지를 두 분이 함께 드시는 그 모습 한 번만 더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이 우리의 발걸음을 잡는구나. 할아버지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할머니도 정순의 곁에서 가만히 정순의 손을 한 번 잡으셨지요. 자네가 이제 우리에게 자네의 어머니이자 자네의 딸이로구나.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정순은 배틀 바디 앞에서 처음으로 어깨를 한 번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분의 두 손에 자기 손을 한 번 더 가만히 얹었지요. 그 한 닷새는 정순의 작은 초가에서 가장 잔잔한 닷새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할아버지가
마당에 작약 새순 옆에 앉으셔서 한참 동안 그 잎을 들여다보셨고, 둘째 날에는 할머니가 정순의 틀의 머리에 빠진 잔머리를 손수 정돈해 주셨습니다. 셋째 날 저녁에는 세 사람이 같은 소반에 둘러앉아 봄나물 한 종지에 좁쌀밥 한 사발씩을 함께 들었지요. 넷째 날 새벽에는 할아버지가 정순의 배틀 옆에서 한자 한자 한자를 종이 위에 적어 보여주셨습니다. 인연자였지요. 자네에게 잘 어울리는 글자이로구나. 어르신, 저는 글자를 잘 모릅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그 글자대로 사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이지. 자네는 모르고도 그대로 사는 사람이로구나. 다섯째 날 저녁 마당에 작약 새순이 한자나 솟아오른 모습을 보시고 할머니가 가만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작약이 꽃 한 송이를 피울 때쯤이면 자네에게도 한 송이 일이 피어 있겠구나. 정수는 그 한마디의 뜻을 그때는 짚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한마디 끝에 두 분의 눈빛이 또 한 번 깊어지셨다는 것만 알아챘지요. 그러나 그 한 닷새의 사이에도 마을의 일은 한 자락씩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의 한 모서리에서, 마을 살인문 안의 부엌에서, 시댁 김씨 집안의 사랑채에서 정순을 두고 입에 오르는 말은 점점 그 결이 거칠어졌습니다. 끄트머리 대기 거지를 백날 거두었다더라. 백날 거두면 그 거지가 그 댁 살인문에 박혀 떠나지 않는다. 한 살인문에 거지 둘이 박히면 그 살인문이 어찌 살인문이냐. 거지 살인문이지. 운이 옮은 살인문은 마을 살인문에서 떼어내야 하는 것이다. 마을 일을 누가 한 번 짚어봐야 할 일이로구나. 마을 어른 두엇이 마을 어귀에서 모여 집세기를 끌고 다니며 그런 말을 입에 올리고 있다는 소문이 정순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정순은 그 소문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틀 앞에 한 시각 더 오래 앉았고 살인문 안쪽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앉았습니다. 살인문 밖의 일은 살인문 밖의 일이라고 정수는 그렇게 마음을 닫았지요. 그러나 시댁 김씨 집안에서 한마디가 더 보태진 것은 그 며칠 뒤였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박씨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며 한마디를 내뱉었다는 이야기가 정순의 살인문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전연이 거지까지 끌어들였구나. 우리 김씨 집안에서 내쫓기를 잘했구나. 저런 년이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남았으면 우리 집안 살인문도 진작에 거지 살인문이 됐을 것이다. 그 한마디가 마을 어귀를 한 바퀴 돌아 정순의 살인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순은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도 배틀 바디를 한 번 쥐고 한 번 놓을 뿐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지요. 다만 마루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의 미간이 짧게 한 번 모이셨다가 풀리셨습니다. 자네, 네, 어르신. 자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마을 우물가에 떠있는 한마디인가? 아니면 자네 살인문 안까지 들어온 한마디인가? 어르신, 마을 우물가의 한마디이지요. 살인문 안의 한마디는 아닙니다. 우리가 떠나는 날, 자네 시댁 살인문 앞을 한번 지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정수는 그 한마디의 뜻을 자세히 짚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한마디 끝에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깊어지셨다는 것만 보았지요. 정수는 배틀 바디를 한 번 다시 쥐고 그 한마디를 마음
한켠에 가만히 묻어두었습니다. 묻어둔 그 자리는 봄볕이 한 자락씩 깊이 들어오는 자리, 마음 안쪽 가장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봄이 더 깊어지고 마당의 작약한 뿌리에서 새순이 한 자나 솟았습니다. 마을의 입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노부부의 발걸음은 점점 더 가벼워지셨지요. 그 두 가지 흐름이 한 살인문 안과 밖에서 나란히 흘러가고 있던 그 봄날의 어느 새벽, 마을 어귀 큰 길 너머로부터 한 가지 발걸음 소리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마꾼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비단 휘장을 두른 가마 한 채, 그 가마를 맨 가마꾼 네, 가마 옆에 따르는 시종 6, 그 뒤를 따르는 말 2필. 그 한 무리의 발걸음 소리가 마을 어귀의 큰 길 너머에서 천천히 한 자국 한 자국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 누구도 그 소리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루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의 눈빛이 정순이 보지 못한 사이 잠시 마을 어귀 쪽을 한번 깊이 향하셨다가 거두어졌습니다. 그분의 입가에 오랜만에 한 자락 잔잔한 미소가 비쳤지요. 옆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도 그 미소를 가만히 받아 한 자락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여보, 오는 모양이요. 네, 영감. 오는 모양이지요. 두 분의 짧은 한마디가 마루 위로 가만히 흘러나왔습니다. 살인문 너머에서 정수는 배틀바디를 한 번 쳤지요. 탁 하는 그 소리가 그날 새벽 정순의 작은 초가의 마지막 배 짜는 소리가 될 줄은 정순 자신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 정순은 평소보다 한 식경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 아랫목에는 두 분이 가만히 누워 계셨고 마루 한쪽에는 정순이 어제 광주리에 담아둔 봄나물 한 다발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순은 부엌으로 나가 평소보다 좁쌀을 한 줌 더 떠서 가마솥에 앉혔습니다. 그날따라 그렇게 하고 싶었지요. 두 분이 떠나신다는 그 닷새의 마지막 아침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정순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좁쌀죽이 끓어오르는 그 시각, 마을 어귀 큰 길에서 한 가지 소리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 탁. 가마꾼의 집신 소리. 그 뒤를 따르는 시종들의 발걸음, 그 뒤를 따르는 말발굽의 무거운 울림. 마을 안쪽 우물가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살인문 밖으로 한둘씩 고개를 내밀었지요. 저게 무엇이지요? 아침에 비단 가마라니 우리 마을에 그런 분이 오실 일이 있는가? 가마꾼 발걸음이 한 자가 넘는구나. 양반 대가마지. 휘장이 진남색이로구나. 진남색 휘장은 정승대 휘장이라네.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짧은 한마디씩이 살인문 너머로 새어 나왔습니다. 마을 어귀 길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마을 안쪽 사랑채마다 사람들이 옷고름을 매며 뛰어나왔지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을 한 골목이 그 한 무리의 가마 앞에서 멎어 섰습니다. 진남색 비단 휘장을 두른 가마 한 채. 그 가마를 앞뒤로 매는 가마꾼 네, 옆을 따르는 시종 6, 그 뒤를 따르는 말 2필. 한 무리가 마을 어귀에서 천천히 마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마꾼들의 발걸음이 한 자국씩 더 깊어지더니 마을 안쪽 김씨 집안의 살인문 앞에서 가마가 멎었습니다.
가마가 멎고 가마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짧은 숨이 한꺼번에 새어 나왔지요. 우리 마을의 김진사댁 살인문 앞이 아닌가. 왜 김진사댁 살인문 앞에서 가마가 멎느냐. 무엇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살인문 안쪽에서는 김진사가 옷고름을 매며 뛰어나왔고 그 뒤를 따라 시어머니 박씨가 머리를 매만지며 따라 나왔습니다. 두 분 다 살인문 안쪽 마루 위에서 비단 가마를 보자 잠시 자리에 굳으셨지요. 저 가마는 어디서 온 가마이옵니까? 김진사의 입에서 떨리는 한마디가 새어 나왔습니다. 가마꾼 가운데 가장 앞에 무릎을 꿇은 한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푸른 비단 두루마기에 검은 갓을 쓴 시종이었지요. 그 시종이 김진사를 향해 정중히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짧게 한마디 하였습니다. 한양윤 대감댁의 가마이옵니다. 한양윤 대감댁. 옛 영의정을 지내시고 낙향하셔 계신 윤재경 대감의 가마이옵니다. 마루 위 박씨의 얼굴이 그 한마디에 잠시 핏기를 잃었습니다. 김진사의 손이 옷고름을 잡은 채로 부르르 떨렸지요. 옛 영의정 윤재경이라는 그 한마디는 청풍골 같은 작은 마을에서도 한때는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분이 어찌하여 우리 살인문 앞에. 박 씨의 입에서 더듬더듬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대감 마님께서 직접 살인문을 들어주실 것이옵니다. 잠시 기다리시지요. 시종이 그 한마디 끝에 가마의 진남색 휘장 안쪽을 향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가마의 휘장이 안쪽에서 천천히 한 자락 들리고 가마 안에서 한 사람의 손이 먼저 나왔습니다. 늙으신 손이었지요. 손가락의 마디가 굵었으나 손등의 살갗은 정갈한 그 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또 한 번 짧은 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리시는 분의 모습이 휘장 너머로 비치자 마을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지요. 진남색 비단 도포에 옥대유다를 두르신 어른, 머리에 사모 사마어를 쓰시고 검은 가죽신을 신으신 어른, 흰 머리 흰 수염 아래로 깊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 마을 한 골목을 가만히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그 어른이 정승 차림의 윤재경, 옛 영의정이었습니다. 이어서 가마 안에서 또 한 분이 천천히 내리셨습니다. 미색 비단 저고리에 옥색 비단 치마, 머리에 은비녀를 꽂으신 한 분. 백발을 단정히 빗어 쪽진 모양 그대로 마른 손에 옥색 비단 손수건 한 장을 가지런히 쥐고 계셨지요. 송 부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그제야 두 분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저 어른이, 저 새벽에 우리 마을 어귀 고개턱에 쓰러져 계시던 그 거지 어른이, 저 어른이 거지가 아니라 한양 옛 영의정이셨다는 말인가. 어찌 이런 일이. 마을 우물가의 박씨 늙은이가 그 자리에서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칠 전 정순의 살인문 앞에서 거지를 누가 거두냐고 비웃었던 한 어른이었지요. 그 옆에 한 어른도, 그 옆에 또 한 어른도 한 사람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윤재경 대감이 마을 한 골목 한가운데서
천천히 살인문 안쪽 마루 위 박 씨와 김 진사를 향해 시선을 두셨습니다. 이 살인문이 김 진사 댁이옵니까? 박 씨의 입에서 떨리는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대감마님. 이 댁 며느리 정순이가 한 해 반 만에 서방을 잃었다는 그 며느리이옵니까? 그러하옵니다. 이 댁이 그 며느리를 친정 보따리 한 짐 들려 살인문 밖으로 내쫓으신 그 댁이옵니까? 박 씨가 그 한마디에 무릎이 풀썩 꺾이셨습니다. 김 진사의 옷고름을 잡은 손도 풀려 회색 두루마기 자락이 마루 위에 그대로 흘러내렸지요. 대감마님, 그것은 어찌하여 그 며느리를 살인문 밖으로 내쫓으셨소이까? 그것은 그저 마을의 풍문이. 마을의 풍문이라. 윤재경 대감의 입가에 서늘한 한마디가 한 자락 떠올랐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우리가 그 마을의 풍문이라는 것이 사람의 살인문을 한번 어찌 흔드는지 보고자 한 해를 떠돌았소이다. 외아들이 정쟁에 휘말려 사약을 받고 간 뒤 우리가 한양의 살인문을 한 번 닫고 낙향하였소이다. 낙향한 뒤로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지요. 거지의 옷을 입고 6달을 떠돌며 마흔하고도 새 마을의 살인문을 두드렸소이다. 마을 한 골목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마흔하고도 새 마을의 살인문 가운데 우리를 살인문 안에 들이신 분은 단 한 분이셨지요. 마을 끄트머리의 작은 초가, 살인문이 흙담에 겨우 걸려있는 그 작은 초가, 좁쌀 한 되박이 닷새의 양식인 그 살인문 안에서 우리는 백날을 머물렀소이다. 그 살인문의 주인이 김진사 댁의 옛 며느리 정순이라 하더이다. 마을 사람들의 무릎이 한 줄로 꺾였습니다. 박 씨가 마루 위에서 그대로 엎드리며 머리를 마룻바닥에 한 번 찌우셨지요.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저희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였사옵니다. 저희가 그 며느리를 한 해반의 서방을 잡아먹은 년이라 하셨소이까. 운이 옮을까봐 살인문을 닫으셨소이까. 죽을 죄를. 박 씨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진사도 마루 위에 그대로 엎드려 있었지요. 그 회색 두루마기 자락이 봄볕 아래 한참 떨렸습니다. 송부인이 그 살인문 안쪽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다가 윤재경 대감 곁에서 짧게 한마디를 보태셨습니다. 우리 며느리의 살인문도 두 분이 한 번 닫으신 것이지요. 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우리는 자네 살인문에서 백날을 신세 진 손님으로서 자네에게 한 가지를 묻고자 하오. 자네가 그 며느리를 살인문 안으로 다시 부르실 마음은 있으시오. 박 씨의 입이 한 번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김 진사도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지요. 그러나 그 입에서 마침내 떨리는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부르고 싶사옵니다, 마님. 그러나 저희가 그 며느리를 부를 자격이 더 이상 없는 줄을 저희도 아옵니다. 옳은 말씀이시오. 송부인이 가만히 고개를 한 번 끄덕이셨습니다. 그때 마을 끄트머리 비탈길 너머에서 한 사람의 발걸음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무명 저고리, 색이 바랜 다홍 무명 치마, 단정히 빗어 올린 틀의 머리에 어머니가 남기신 무명끈 한 줄. 손에는 봄나물이 한 줌 담긴 작은 광줄이 하나.
정순이었지요. 살인문 앞에서 들리던 가마의 발걸음 소리에 무슨 일인가 하여 광주리를 든 채로 마을 안쪽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한 골목 한가운데 정승 차림의 두 분이 마을 사람들의 무릎 위에 서 계신 그 광경을 보고 정수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이 멎었습니다. 어르신, 어머니. 정순의 입에서 떨리는 두 마디가 새어 나왔습니다. 진남색 비단 도포의 어른과 미색 비단 저고리의 부인. 그 두 분이 정순의 백날 살인문 안에서 같은 좁쌀죽 한 사발을 나누어 드신 그 두 분인 것을 정순의 눈은 그제서야 한꺼번에 알아보았지요. 윤재경 대감이 정순을 향해 천천히 한 걸음 다가오셨습니다. 자네, 네, 어르신. 우리가 자네에게 한마디를 갚지 않으면 사람으로 한양을 다시 못 들어가게 되었구나. 정수는 광주리를 마룻바닥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그 자리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봄볕이 정순의 트레머리 위에 한 자락 길게 내려앉았지요. 어르신, 어머니 두 분이 살아 계셔서 지금 제 앞에 서 계시는 그 한 가지가 저에게는 모든 것이옵니다. 갚으실 일은 본래 없으셨습니다. 자네, 내감의 입에서 또 한 번 그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네 한마디 안에는 백날 살인문 안에서의 그 모든 좁쌀죽과 모든 약초 한 뿌리, 모든 새벽 산행과 모든 배틀바디 소리가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도 그 한마디의 무게를 그제야 모두 알아챘지요. 봄볕 아래 마을 한 골목, 두 분의 정승 차림 앞에서 정순의 무릎이 닿은 자리. 그 자리가 정순의 평생의 한 매듭이 풀리는 자리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무릎을 꿇은 채로 한참을 마룻바닥 위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이 윤재경 대감은 천천히 정순 곁으로 다가오셔 정순의 한쪽 어깨에 손을 한 번 가만히 얹으셨습니다. 자네, 일어서시지요. 어르신, 저는 두 분 앞에 무릎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옵니다. 무릎은 우리가 자네 살인문 안에 들었을 때 우리가 꿇은 자리이지 자네가 우리에게 꿇을 자리가 아니다. 자네는 일어서서 우리 앞에 마주서야 하는 사람이지. 송부인도 정순의 다른 한 손을 가만히 잡으시고 천천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봄볕 아래 정순이 천천히 일어섰을 때 두 분의 비단 차림 곁에 색이 바랜 다홍 무명 치마와 회색 무명 저고리가 나란히 섰지요. 그 모양이 마치 한 식구의 새 자리처럼 보이는 그런 봄날의 한 골목이었습니다. 윤재경 대감이 마을 사람들 한가운데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마을 어른들께 우리가 한마디를 더 보태야겠소이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한층 더 깊이 숙였습니다. 우리는 한 해 전 외아들 윤도현을 정쟁에 잃었소이다. 그 아이 하나를 가슴에 묻고 한양 살인문을 닫고 낙향한 늙은 두 사람이지요. 한양 살인문을 닫고 떠나며 우리는 한 가지를 마음에 두었소이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한번 우리 두 발로 짚어 보고 싶었지요. 그래서 거지 옷을 입고 마흔하고도 새 마을의 살인문을 두드린 것이외다. 마을 사람들의 어깨가 한 번 더 떨렸습니다. 마흔하고도 새 마을 가운데 우리를 거두신 분은 한 분이셨소이다. 그 한 분의 살인문이 가장 좁고 가장 가난한 살인문이셨지요.
좁쌀 한 되박이 닷새의 양식인 살인문이셨고 그 한 되박을 그대로 우리 두 사람의 한 사발에 부으신 살인문이셨소이다. 우리는 그 한 살인문을 위해 마흔하고도 두 살인문이 다친 일을 묻지 아니하오. 사람을 알아보는 살인문 한 자리만 있으면 사람이 사람으로 살 자리가 이 땅 위에 한 자리는 있는 것이지요. 마을 우물가의 한 어른이 그 한마디 끝에 마룻바닥에 머리를 한 번 더 찌우셨습니다. 우물가의 박씨 늙은이도 그 옆에 두어 어른도 한꺼번에 머리를 마룻바닥에 찌우며 죄를 빌었지요.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대감마님. 마을의 입을 우리가 너무 가벼이 굴렸사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 죄, 그 죄가 무엇보다 큰 죄이옵니다. 윤재경 대감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 가만히 한 번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시선을 다시 김씨 집안의 살인문 안마루 위 박씨와 김진사를 향해 두셨습니다. 이 댁의 며느리 정순이가 한 해 반 만에 서방을 잃은 일은 그 며느리의 팔자가 사나운 일이 아니라 그 댁의 외아들이 일찍 자리에 누운 일이지요. 자리에 누운 일을 살인문 안의 며느리 손목에 그 죄를 묶어 마을 살인문 밖으로 내치신 일은 한 해 반의 며느리에게 평생의 한 자국을 그어 두신 일이외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대감마님. 박 씨의 머리가 마룻바닥에 한 번 더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윤재경 대감은 박 씨를 향해 더 이상 한마디를 내리지 않으셨지요. 다만 김진사를 향해 한마디를 짧게 두셨습니다. 김진사. 네, 대감마님. 한 댁의 살인문은 그 댁의 가장자 장이 여시는 자리이지요. 한 며느리의 살인문이 그 댁에서 다쳤을 때 그 살인문의 빗장은 누구의 손이 잡고 있었소이까. 김진사가 마룻바닥에서 한참을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한참 만에 떨리는 한마디가 그 입에서 흘러나왔지요. 저의 손이 그 빗장을 잡고 있었사옵니다. 대감마님. 저의 침묵이 그 빗장보다 더 무거웠사옵니다. 그 한마디는 한 해 반의 며느리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한마디이실 것이요. 김진사가 그 한마디 끝에 마루 위에서 정순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회색 수염이 봄볕 아래 잠시 떨렸지요. 정순은 그 시선을 가만히 받았습니다. 그러시고는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버님, 정순아. 김진사의 입에서 며느리의 이름이 처음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그 입에서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요. 정수는 그 이름을 듣고 한 번 짧게 어깨를 들썩였으나 곧 다시 단정히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마음을 거두시지요, 아버님. 지나간 자리는 지나간 자리이옵니다. 송부인이 그 광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다가 정순의 어깨에 한 번 더 손을 얹으시고 천천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자네. 네, 어머니. 우리가 자네에게 한 가지를 청하고자 하오. 말씀하시지요. 우리에게 자네가 외동딸이 되어 주시겠소. 봄볕 아래 한 골목이 한 번 더 잠시 멎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머리가 한층 더 깊이 숙여졌고 살인문 안쪽 마루 위의 박 씨와 김진사도 그 한마디에 잠시 숨을 멎으셨지요. 정수는 송부인의 그 한마디에 한참을 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외아들이 한 사람 있었소이다.
그 아이가 정쟁에 가고 난 뒤로 한양 살인문 안에 사람의 자리 한 자리가 비어 있지요. 우리는 그 자리를 자네의 자리로 두고 싶구나. 자네가 우리 살인문 안에 들어와 우리 두 사람을 어머니, 아버지로 받으시겠는가? 정순의 눈에 처음으로 봄볕이 한 자락 어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순의 입에서 두 마디가 가만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시고는 마루 한가운데서 두 분을 향해 다시 한 번 무릎을 꿇으시며 짧게 한마디 더 보태셨지요. 어머니, 아버지, 평생 곁에서 모시겠습니다. 송부인이 그 한마디 끝에 정순을 가만히 일으켜 안으셨습니다. 맥날 살인문 안에서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그 어깨를 봄볕 아래 한 골목 한가운데서 처음으로 안으셨지요. 윤재경 대감의 손도 정순의 어깨 위에 한 번 더 가만히 얹혔습니다. 봄볕이 세 사람의 어깨 위로 한 자락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무릎이 한층 더 깊이 꺾였고 박 씨와 김진사도 마루 위에서 한참 머리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정오 무렵 정수는 마을 끄트머리 작은 초가로 한 번 마지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져갈 짐이라야 별다른 것이 없었지요. 친정 어머니가 남긴 무명끈 한 줄, 작은 약 봉지 한 묶음, 그리고 한 식구가 함께 둘러앉은 마지막 봄나물 한 종지가 마음에 남는 짐의 전부였습니다. 매틀은 마루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배틀 곁에 호미 한 자루도 빈 광주리 하나도 그대로 두었지요. 그것들은 정순의 백날 새벽이 머문 자리, 그 자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편이 옳았습니다. 정순이 살인문을 한 번 가만히 밀어 닫고 마당에 작약 한 뿌리를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채순 위로 작은 봉오리 한 점이 솟아오르고 있었지요. 그 봉오리는 며칠 안에 한 송이 꽃을 피울 모양이었습니다. 꽃이 피거든 봄볕 한 자락 받으시지요. 정수는 작약 새순 위에 가만히 한마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시고는 살인문을 등 뒤로 한 번 돌아보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셨지요. 마을 어귀에 비단 가마 한 채가 다시 멎어 서 있었습니다. 윤재경 대감과 송부인이 가마 옆에 서 계셨고 시종들이 정순의 머리에 옥잠 하나를 가만히 꽂아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무명끈은 그대로 손목에 한 번 감아 매었지요. 틀의 머리 위에 옥잠 하나, 손목에 무명끈 한 줄. 이 두 가지가 정순의 새 매무새가 되었습니다. 자네, 가마에 오르시지요. 어르신, 두 분이 먼저 오르시지요. 저는 가마 옆을 따라 걸어가도 좋습니다. 외동딸이 아비 어미와 함께 가마에 오르는 것이 한양길의 법도이지. 네, 아버님. 송부인이 정순의 손을 잡고 가마 안으로 가만히 이끄셨습니다. 가마의 진남색 휘장이 한 번 흔들렸다가 가라앉았지요. 가마꾼들이 한 번 더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섰고 한 무리의 발걸음이 천천히 마을 어귀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 양옆에 무릎을 꿇은 채로 가마가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박 씨와 김진사도 살인문 앞에서 그 가마가 마을 어귀를 빠져나가실 때까지 머리를 들지 못하셨지요. 정수는 가마 안에서 가마 휘장을 한 번 살짝 들어 마을 끄트머리 비탈을 한 번만 돌아보았습니다. 비탈 위 작은 초가 한 채. 살인문 흙담에 겨우 걸려있는 그 살인문.
마당 한 구석에 작약 새순 한 뿌리. 마루 위에 그대로 두고 온 배틀 한 자리. 정순의 백날 살인문 안에 그 모든 자리가 봄볕 아래 가만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잘 있거라. 내 살인문아. 정순의 입에서 짧은 한마디가 가만히 흘러나왔습니다. 곁에 앉아 계시던 송부인이 정순의 손을 한 번 더 가만히 잡으셨지요. 내 살인문은 내 마음 안에 그대로 있는 게다. 한양에서도 그 살인문은 내 안에 그대로 열려 있을 게다. 네, 어머니. 가마의 휘장이 한 번 더 가라앉았고, 가마꾼의 발걸음이 마을 어귀 큰 소나무를 지나 한양 쪽 큰 길로 한 자국 옮겨갔습니다. 봄볕 아래 큰 길의 양옆에 새순이 한 자락씩 솟고 있었지요. 정수는 가마 안에서 두 분 사이에 가만히 앉아 자기 두 손을 한 번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등에 갈라진 자국이 봄볕 아래 한 자락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 자국 옅어지는 자국 안에 정순이 한 해 반에 잃은 서방의 자리, 친정 부모의 자리, 시댁 살인문의 자리, 마을 우물가의 자리, 마을 끄트머리 작은 초가의 자리가 한꺼번에 가만히 가라앉아 있었지요. 그 모든 자리가 가라앉은 그 손바닥 위에 봄볕 한 자락이 새 자리를 한 자락 새로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27 청상과부 정순이 한양길에서 그렇게 한 식구의 한 자리를 새로 받았습니다. 오늘 야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